중동 산유국들이 정유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최근에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원유를 가져와서 다양한 우리 뭐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나프타, 그다음에 항공유 이거를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 한국의 정유 산업들이 오랫동안 해와서 우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정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유 산업이 즉 플랜트 산업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고장 난다면 결국 한국 말고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은 한국이랑 또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원유를 좀 정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유 산업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중동에 또 경진류가 아니고 중진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항공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출하는 우리는 사실 정유는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원유를 가져와서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걸프 국가들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잖아요. 거의 뭐 우리가 보통 GCC 국가라고 합니다.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해서 걸프에 있는 6개 국가가 맺은 경제 정치 협력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원유 수출을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유조선이 못 나갑니다. 그러면 대체 수출 항로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제 육로를 통해서 홍해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는 그나마 철로를 통해서 송유관이죠. 얀부항, 홍해에 있는 얀부항으로 보내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고 인도양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해로 통해서 푸자이라 항구 쪽에서 어느 정도 송유관을 통해서 즉 아랍에미레이트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푸자이라 항구 쪽으로 빼서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런 걸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유관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50에서 180만 배럴 하루에 한다면 그거를 하나 더 만들면요. 원래 그 2027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걸 앞당기고 있다. 공사 기간을.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 하루에 한 500만 배럴까지 수출할 수 있어요. 400에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하는 게 사실은 하루에 한 500만 배럴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오펙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라크도 사실 수출길이 없어서 지금 이란한테 요청을 해서 이라크 유조선이 좀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고 카타르도 LNG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르 상황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호르무즈 해협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 상황이 안 풀리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는 좀 나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송유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정유시설이 우리나라 정유산이 발전돼 있으니까 우리는 유류 저장고가 많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걸 배로 실어 와야 우리 한국에다가 유류 저장고에다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배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져올 수는 있죠. 가져와서 우리 빈 유류 저장고가 있으면 자기들이 수출 못하니까 생산을 하되 자기들도 유류 저장고가 이제 꽉 찼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에다가 우리 유류 저장고를 좀 빌려서 대여해서 좀 비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져와서 우리 한국의 유류 저장고에 비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자기들의 유류 저장고가 꽉 찼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비축해 달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죠. 그 유류 저장고에 대한 대여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당신들이 필요한 유류 저장고 우리가 대주고 우리는 또 원유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거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그냥 우리가 살게.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계속해서 지금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우리가 걸프 국가들에게 지불하고 그걸 우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추후 당신들 필요하냐고 다시 우리가 이거 쓰고 나면 다시 비축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아마 거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유 산업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전쟁 상황에서 걸프 국가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정유 산업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유를 그냥 팔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석유화학 즉 정유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의 정유 산업사에도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정말 더 악화되고 대체 원유 수입로가 막히게 된다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다면 결국 이제 원유 없어요. 그럼 쓸 데가 없잖아요. 가져올 데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걸프 국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비축을 해줬으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 요거를 우리한테 팔고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생산하는 원유를 다시 비축해 줄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비용을 대서 우리 유조선이 가서 가져와서 다시 비축을 해줄게. 라고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어요. 본인 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어차피 원유 수출해서 원유 대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윈윈한다고 봐요. 서로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를 100%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거를 100%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아마 한 3, 40% 많으면 50% 가공을 해서 다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등유, 경유, 그다음에 뭐 휘발유, 항공유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또 항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유 산업을 통해서 많은 양의 필요한 유들을 생산하는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뭐를 사러 많이 옵니까? 항공유 사러 많이 와요. 재발적 항공유다. 한국의 지금 수출량이 거의 1위라는 것은 세계 글로벌 금융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항공유가 없으면 결국 민간 항공기나 전투기들이 뜨지 못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민간 항공기들 가장 큰 문제죠.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항공유 배급망에 상당히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국이 사실상 다른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말고는 다른 대체 국가가 많이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유 산업들은 난리 났겠죠, 지금.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도 지금 난리잖아요. 유류 할증료가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티켓 값이 훨씬 더 싸지고 있고, 유류 할증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행사에도 티켓 값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하면 누가 여행 가겠어? 그렇게 비싼 티켓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정유 산업이 거의 뭐 아주 대박을 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전쟁 중에 대박을 치는 산업들이 지금 한국의 정유 산업 업체들이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정유 산업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 위기 시에 여러 가지 유가 그다음에 유류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몸값이 또 올라간다. 특히 정유 산업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거의 동맹국가 아닙니까? 동맹국가니까 미국과 전혀 문제가 없고 경제 교류 협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유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자신들의 항공유를 수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영토에서 본국에서 생산해서 항공유를 수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차라리 아시아 국가 한국에서 현지에서 그냥 우리 원유를 보내서 거기서 니네가 생산해서 우리가 보내주면 대금을 다 지불할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신들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또 일감을 받아서 또 미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고 걸프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쟁 기간 중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간 중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일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업은 역시 정유 산업이 또 타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원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입이 안 되면 사실 정유 산업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원유를 쓰는 것도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또 원유잖아요. 그 연료가 필요한데 원유 수입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정유 산업들이 나름대로 걸프 국가에서 만약에 수입을 못하면요 다른 데서 판로를 찾을 거예요. 향후 뭐 최소 1, 2년을 미리 내다보고 본인들이 필요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쯤에 그게 갑자기 뭐 원유 수출이 막 제로가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대기업들이 수입 판로를 지금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산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판로를 계속 개척해야 되고 수입
노선을 다변화하면서 정유 산업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별내인데요. 남양주 별내인데 이마트를 가면 구리시 종량제 봉투가 없어졌어요. 남양주시 종량제 봉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나프타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위기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들어오던 원유 수입량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프타도 겨우 지금 뭐 러시아나 다른 곳에 뚫어서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슈퍼나 마트에 마대에 물건을 포장하는 그 포장지 역시도 나프타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때 우리가 종량제 봉투 없다고 사재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정유업체가 원유 수입을 원활하게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생산하는 양만큼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기인 건 맞죠, 석유화학업체가. 그래서 지금 뭐 힘들고 또 문 닫은 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료를 갖다 줘야 뭐 생산하고 재생산을 해서 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잘 이겨내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겠죠. 결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 자협이 일단 봉쇄가 해제돼야 됩니다. 이 봉쇄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 지금 어려운 석유화학 업체의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한국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 진짜 많이 씁니다. 거의 뭐 탑 1위예요. 너무나 많은 일회용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빨대부터 해서 뭐 커피 용기까지 사실 이거 다 나프타 해서 들어오잖아요. 나프타 아니면 이거 만들 수 없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요. 이거 다 종이로 바꾸든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쓰는 만큼 이렇게 많이 계속 쓴다는 것은 저는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고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줄이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계속 줄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전기값이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저렴한 곳이 없어요. 우리 지금 전기세 많이 올라서 지금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정용 전기나 산업용 전기나 매우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지금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해서 가격을 지금 유가도 지금 최고 가격제에서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잘하는 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냥 계속 이렇게 유가를 낮추니까 국민들이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려워도 유가 저렇게 잡으니까 별 문제 없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아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좀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거 계속해서 막지 말아야 된다. 유가 계속 올라가야 국민들의 경각심이 생기고 그래야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튼튼하구나. 물론 튼튼하죠. 그러나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이게 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장기화되고 어려워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에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전기도 많이 줄이고요. 플라스틱 사용도 많이 줄이고요. 개인 자동차도 많이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죠. 불편하나 다 같이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운 사회적 비용을 대면서 플라스틱 버리고 전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전기 계속 켜놓고 학교나 병원 이게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는 거 가게들 백화점 과거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화석 원료 있죠. 화석 연료 석탄과 석유를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R200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데 지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에 넣냐 포함시키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장기적 관점에서 석유화학은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쉽게 자기들 석유를 쓸 수 있, 가스나 석유를 쓸 수 있음에도 그걸 안 쓰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구 환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석유화학에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국 산업이나 자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미 석유화학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다 낮추고 있잖아요. 다 낮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원전 시설을 없앴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뭐 거의 뭐 3, 40 뭐 더 이상 되고요. 프랑스는 또 반대로 원전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와 가스를 쓰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유 기업들의 분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뭐 갑자기 그러면 지금부터 팍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뭐 향후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끄떡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세계 분위기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산업 분야를 지금에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마 정유기업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업종 변화를 할지 아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이 추세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발맞춰서 새로운 업종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대세이기 때문에요. 사실 거스르기는 되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봤을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가장 어렵잖아요. 원유 수출을 거의 뭐 지금 2달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내린 결정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과거에도 UAE가 오펙을 탈퇴하고 싶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장 오펙에 대한 충격이 적을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수선한 분위기. 더군다나 이제 가장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실망한 부분은 이란이 계속해서 걸프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때 카타르와 사우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같이 합동 군사작전을 좀 펴자. 이란은 좀 경고성으로라도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안했을 때 카타르와 사우디가 거부했어요. 특히 사우디는 오펙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국가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아랍에미리트.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오펙의 가이드라인이죠. 하루에 300만에서 35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나 UAE의 캐파는 거의 500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서 차라리 그냥 지금 돈을 확실하게 많이 벌어야겠다. 국가 재정 수입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높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빨리 팔아서 국가 재정 수입을 올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오펙을 탈출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두 개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UAE, 미국, 러시아, 물론 뭐 남미 국가들도 수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한 4파전 될 것이고, 그 유가를 좀 낮출 가능성이 높지 않냐.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이 끝나면 한 500, 캐파 500이니까 5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사우디 입장에서 당연히 힘이 빠지죠. 어쨌든 중요한 오펙의 또 중요한 국가 하나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오펙을 통해서 어떤 자기 헤게모니를 좀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랍에미리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좀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UAE와 사우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합의를 공동 대처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뭐 이란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걸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맥을 같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UAE와 사우디는 걸프 국가들 중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경제 개발, 새로운 경제 모델, 결국 원유, 즉 정유 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 두 국가가 경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 두 국가는 산업 다변화, 산업 다각화. 그래서 국가 재정의 수입을 너무 원유의 유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가가 곤두박질 친다면 이 두 국가는 사실상 경제를 제대로 굴리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유가가 100달러 하던 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쟁이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50달러로 추락한다면 국가 재정이 반토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위협을 감수하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되냐? 그럼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하나는 방안은 제조업을 기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명제를 가지고 두 국가가 사실은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걸프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친하기도 하지만 또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뭐 두바이 공항이 허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이.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사우디가 이제 새로운 리야드 공항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두바이가 여러 세계 굴지 기업들이 중동의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어디다 둡니까? 대부분 두바이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사우디 입장에서 대단히 뼈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리야드에, 즉 사우디의 수도에도 중요한 기업들이 어떤 헤드쿼터, 본부를 둘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국가가 친하기도 하지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항상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같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누가 먼저 가냐, 그리고 누가 더 잘 가냐, 그리고 누가 확실하게 석유 경제를 버리고 탈피하고 새로운 신경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펙 탈출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에서 가장 원했던 게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게이트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 입장에선 어차피 석유 산업을 탈피하고 새로운 산업을 하려면 첨단 산업을 해야 된다. 고부가 가치 산업을 해야 된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에요. 공통된 결론이죠.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의 가장 고부가 가치 산업은 뭡니까? AI 산업이잖아요. 그다음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AI와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측이 미국의 굴지의 AI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약을 많이 했고 경제 교류 약속을 많이 받았고 실제 그것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어쩔 수 없이 두 국가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그 부분을 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미국의 굴지의 AI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도 지금 사우디에 가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활약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산업을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한테는 매력적인 산업이긴 한데요. 우리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거기에 어떤 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사실 대기업 말고는 중소기업들은 꿈을 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워낙 물가도 비싸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UAE나 사우디가 내놓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업에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정보를 입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없으면 그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UAE는요, 한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걸프 국가예요. 어찌 보면 아랍 국가 중에서 UAE만큼 우리와 친한 국가는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형제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UAE에 부대가 나가 있잖아요. 우리 병력들이 나가 있죠. 그 부대 이름 자체가 형제 부대예요. 형제 부대. 아랍어로 아흐 부대라는데, 아흐가 아랍어로 형제입니다. 형제 부대예요. 그렇다면 워낙 아랍에미레이트와 우리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거기 가서 아랍에미리트의 중요한 특수부대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아랍에미리트가 최초로 아랍 국가들 중에서 원전을 지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4차례 원전을 지어줬어요. 바라카 원전이죠. 최근에 이란이 공격한.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한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을 좋아해요. 방산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출을 했었지만 시연에서
또 상당히 뛰어난 성공률, 요격률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과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공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한국에게 급하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한국은 거기에 즉각 대응하면서 전쟁 기간 중에도 추가적으로 천궁을 제공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음을 샀죠.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또 원유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랍에미리트가 그간 우리 한국과의 돈독한 우호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한테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해주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보험사, 선박, 유조선, 상선, 보험료가 다 올라갈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사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사실 선사 쪽에서 허가를 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허가를 승인 안 해주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선박들이나 유조선에 대해서 사실 뭐 보험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곳에 가는 선박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더 보험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망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보험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일반 상선이나 유조선이 그래도 가격은 좀 올라갔지만 너무 그렇게 천차만별로 올라가서 지금 기존의 전쟁 전 수준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대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보험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주고요.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걸 좀 써줘서 선박들이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견딜 수 있는 만한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수준이다. 뭐 유가도 뭐 2,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보수적인 분들은 뭔 소리냐 지금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쟁 종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 전쟁 이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전쟁 종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 파급 효과는 커질 것이고 경제 피해는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괜찮다 그래서 2달 후에, 석 달 후에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른 것은 지금 유가가 아직 지금 유가는 사실상 정부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유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가가 더 올랐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유가가 뭐 2,000원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상 가격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부 측에서 캡을 씌우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 2,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벌써 2달 지나고 석 달이 다 지나가잖아요. 석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요. 유가와 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제적으로 정부도 우리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빨리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캠페인을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전철이나 버스 가격도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체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 타는 거는 가격이 높지만 전혀 사람이 적을 때 야간이나 아주 늦게 사람이 없을 때 타는 가격을 낮추는 방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유가가 너무 낮아지는 걸 막는 게 목표였잖아요. 왜냐하면 오펙에 가입한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원유를 수입출을 생산을 한다면 유가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펙이 계속해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사우디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 오펙 내 주도권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푸틴하고 빈살만하고 한때 오펙 이거 놓고 어마어마하게 기싸움 했었죠. 러시아가 우리를 못 따르겠다. 계속 생산량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화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내에서도 사실은 탈퇴를 안 했지만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오펙과 관련해서 여러 산유국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우디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걸 잘 푸느냐, 이게 또 관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펙이 잘못하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지도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더 생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펙은 어찌 보면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탈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국면을 잘 지나면은 오펙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관계는 상당히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밀접한 군사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군사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거의 뭐 배신자, 뭐 간첩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랍에미리트 시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원전도 최초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사실상 이란과는 그렇다고 해서 이란과 뭐 당장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그냥 대면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웃는 얼굴을 지내면 좀 낫겠지, 이런 상황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어떤 군사적 조치는 아니지만 경제적 조치는 취하고 있고 이미요. 왜냐하면 두바이에 많은 이란 사람들, 시아파들 거의 다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거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20만 이상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두바이가 이란한테는 너무나 좋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국가였습니다. 그걸 다 무기나 줬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이번에 상당히 실망감이 크죠. 나름대로 이란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 감아 줬는데, 전쟁 이후에 이란이 보여준 행태는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태.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이제 이란과의 어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눈 감아주는 것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는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양측 간에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뭐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시 아랍에미리트도 이란의 보복이, 상당한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동 상황이요, 이번 전쟁으로 사실상 판도가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중동을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해서 아랍에미리트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국가도 이제 합종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동생 시대예요. 과거처럼 하나 뭉쳐서 뭐 이란에 어떻게 해보고, 하나에 뭉쳐서 미국과 잘해보자, 이런 시대가 갔습니다. 걸프 국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다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 정세를 잘 보셔야,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도 사실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잘 보셔야 여러분들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보셔야만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보시면서 국제 정세가, 그 다음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